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남자입니다. 제가 참 신기한 일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줄곧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많은 사이트를 접하게 되잖아요. 식품을 살 때나 옷을 살 때나 공연을 예약하려고 할 때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에도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죠.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학생 때 전공을 이쪽으로 했고, 원래 졸업 후에 취업을 하려다가 우연한 기회로 졸업 직전에 일거리를 맡게 되었고, 프리랜서 생활이 생각보다 잘 맞아서 쭉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고 혼자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편하기도 하고, 어쩌면 외롭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바로 출퇴근이 없어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저는 작업도 그냥 집에서 했거든요. 부모님은 강원도에 있는 고향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생 때부터 살았던 원룸에서 쭉 살면서 일도 원룸에서 했습니다. 처음엔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늦잠을 퍼질러 자다가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작업하고, 일이 많으니까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새벽 3, 4시에 자고, 그럼 또 늦잠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몇 달 그렇게 일을 하다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 한번 하고 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지만 나름 하루 일과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야무지게 보냈습니다. 아침 9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했고, 일이 많더라도 점심밥 꼭 챙겨 먹고 7시 이전에는 퇴근하는 패턴을 혼자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불규칙하게 활동했을 때는 자도 피곤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 속도 불편한 적이 많았고 몸도 무겁고 안 찌던 살도 쪘는데, 확실히 생활 패턴을 바꾸고 나니 뭐랄까 건강해지는 기분이랄까, 적어도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훨씬 상쾌하고 뿌듯하고 그만큼 성과도 좋았고요. 혼자 계획표 세우고 실천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프리랜서가 정말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랑 잘 맞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견디기 힘든 단점도 있었죠.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완전 망해도 이걸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막막할 때도 있는데, 그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떠나서 이 감정 하나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맥주 한 캔 벌컥벌컥 먹는 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많은 프리랜서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다 보니 제게도 한 가지 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이 자리만 어느 정도 잘 잡으면 일거리는 계속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미팅도 하고 일거리를 잡으면 일이 끊길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예 사업장을 차려서 직원들이랑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다 보면 해내는 양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규모가 좀 큰 일거리들은 잡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거래처 입장에서도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보다는 직원들 여럿 두고 있는 체계적인 회사를 더 선호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무턱대고 사업을 하기에는 이쪽 회사에 대한 정보가 아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 친하게 지낸 동기한테 정보를 얻어서 동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간의 프리랜서 생활을 접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맡고 있던 일들도 급하게 마무리해야 했고, 주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정리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가 회사원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더 값진 것들을 회사에서 얻어오리라 다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각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 사수라고 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가 정말, 정말이지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선녀님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경영 방법, 운영 방식, 체계, 직원 관리 등등 모든 것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건만 그 선녀님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회사에 들어오길 잘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구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그녀는 저의 관심을 거절했지만 저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저희는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원래 제 짝의 퍼즐처럼 모든 게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식습관도 같았고, 좋아하는 영화 취향도 같았고,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 가구 가전 드리는 것도 취향이 같아서 다들 한다는 다툼 한 번 없이 신혼집 혼수 장만을 끝냈습니다. 같이 살게 된 이후에도 저희는 너무나도 잘 맞았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남자한테 반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들한테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예쁠 수가 있는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신생아 때부터 힘들다는 생각 하나 안 하고 즐겁게만 키운 것 같습니다. 참 밝고 마음도 예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똘망똘망한 눈이 참 커서 딸로 오해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똘망한 눈은 커서도 똑같더라고요. 맨날 눈을 반짝이면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는 모습이 진짜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꿈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육아휴직 같은 게 지금만큼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아내는 임신 중기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계속 다녔고요.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기에는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일단 회사를 다니자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반년쯤이 흘렀을 때 저는 지금이다 싶어서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죠. 말이 거창하게 회사지 그냥 사업자 내고 사무실 하나 얻는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직원을 쓸 만큼 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만한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확신이 없다더라도 제 아들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제 판단을 믿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얻고 책상 3대와 컴퓨터 3대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직원 둘을 뽑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저와 일했던 거래처들이 저를 다시 찾아주었고 제 디자인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 홀로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와는 다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들 돌보다가 아들 자는 틈에 또 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제가 목표한 대로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직원 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자리를 좀 잡아두니까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직원들이 있는데도 너무너무 바빠서 거의 일에 미쳐있다시피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후회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 일한 건지, 분명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일한 건데 결과적으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일만 하면서 바보같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들은 커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랑 저녁에 퇴근할 때랑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일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이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 가족 여행을 가는 것 빼고는 그 어디도 놀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도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날도 많았고, 집에 있더라도 힘들다고 잠만 잤습니다. 그땐 정말 제가 바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모두 핑계였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이 아들은 아내와의 관계 형성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저 없이 둘이 놀이동산도 놀러가고 서점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같이 만화영화를 보러 영화관도 가며 아내와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돈독한 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데 아들은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서운해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그저 껍데기만 있는 빈 깡통이었을 텐데 말이죠. 아들은 제가 없는 생활이 익숙했는지 딱히 놀자고 조르거나 무언가를 하자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첫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꼭 일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바쁠 때라서 안 된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말에 하자. 너도 학교에 가야 하지 않냐? 하면서 설득을 해보아도 무조건 자기 생일날에 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학교에 안 간다면서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가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생일날에 엄마 아빠랑 수영장에 다녀왔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아들이 8살 되자마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수영장을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내가 데려갔었는데 좀 크니까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 아내가 데려가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들이 하도 애원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막 점프를 뛰면서 좋아하더군요. 아들 생일 전날 저는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다음날 해야 할 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들에게 최고의 생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했죠. 수영장도 예매를 하고 수영장 근처에 있는 호텔도 깜짝으로 데려가려고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영장 정보도 열심히 찾아보고 점심 저녁 메뉴도 모두 골라두었죠. 다음날 드디어 아들의 생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7시에 일어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6시부터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더군요.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새벽부터 거래처가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화를 냈고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가서 상황만 수습하려고 거래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뜬 아들이 실망한 표정을 보였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엄마랑 먼저 가 있어. 아빠가 빨리 일 처리만 하고 수영장으로 곧장 갈게. 알겠지?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른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금방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수습을 하고 시간을 보니 이미 아들과 아내는 수영장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도착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차에 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착했다는 연락인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아내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장에 있어야 할 아내와 아들이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얼른 오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미친 사람처럼 아내와 아들을 찾았고 아내와 아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응급실에서의 아내와 아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수영장에 가던 중
화물차에서 쇳덩이들이 떨어졌고 화물차 바로 뒤에서 달리고 있던 아내와 아들이 찬타는 쇳덩이들에 치여 차가 통째로 구르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구급차 안에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숨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죽다니.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아내와 아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진짜가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랐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저를 기다리며 하하호호 즐거워해야 할 제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후 저는 제 자신을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한심한 인간인지, 그깟 일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가족들을 챙기지 않은 건지,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처에서 빨리 나올 걸, 아니 아예 가지 말 걸, 애초에 그 일을 신입 직원한테 맡기지 말 걸, 아니 아예 그 직원을 뽑지를 말 걸, 아니 그냥 회사를 차리지를 말 걸 하면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가슴속에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장 밑에서 일해줄 직원들은 없었죠. 아내와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누구도 보기 싫었고 그 누구 앞에서도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제 자신을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제가 누굴 만나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직원들이 떠났고 저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집에만 있었습니다. 끼니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조림 햄을 익히지도 않고 숟가락으로 퍼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쌀밥만 한 그릇 먹은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물만 몇 리터를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보다 내가 정말 혼자 살아도 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집이 너무 공허하고 다 보기 싫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흔적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사를 가야겠다 마음먹고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닌 지방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저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 있던 짐을 모두 버리고 배낭 하나 들고 발길이 닿는 대로 떠났습니다.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차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고 아무 데에서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발길이 움직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피곤하면 찜질방이나 모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 같은 생활을 보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만한 체력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보여주는 첫 번째 집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고 진보다리 하나 풀고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숨만 쉬면서 살려고 해도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씻으려면 비누라도 하나 있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고 잠자려면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니까요. 그 집 구하고 한 2, 3일은 밖이랑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체통에 웬 편지 하나가 꽂혀 있더라고요. 요즘 손편지 써서 우체국으로 보내는 일이 흔치가 않잖아요. 우체통 보면 다 고지서, 광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이에서 노란색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편지를 잘못 보냈나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제가 이사한 그 집이 맞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 편지가 아니니 다시 우체통에 꽂아 두었겠지만 편지 봉투 뒷부분에 적힌 글자를 보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주 큰 글씨로 아빠에게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글자, 아빠라는 글자가 제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편지는 분명 저에게 온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처음 보는 주소고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삐뚤빼뚤하게 쓴 아빠라는 글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란색 줄이 그어진 편지 봉투가 있었고 줄과 상관없이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자가 7줄 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랑 축구도 하고 햄버거도 먹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싶어요. 아빠는 잘 지내요? 아빠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답장이 안 오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원준이가. 편지지에는 꾹꾹 눌러 쓴 글자와 함께 축구공도 그려져 있고 게임기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흐른 정도가 아니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미칠 듯이 보고 싶고 사무치게 그리웠거든요. 그날 편지를 보고 하루 종일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편지지와 봉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잘못 쓴 그 아이에게 답장을 적기로 했습니다. 아빠와 따로 사는 건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엔 제가 이사를 왔고 아빠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안녕, 네가 보낸 편지 잘 읽었어. 그런데 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건 아닐까? 나는 여기에 얼마 전에 이사를 왔거든.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아저씨가 대신 읽어서 미안해. 여기는 원준이 아빠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어. 대충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 남짓 흐른 날 또 우체통에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거기에 우리 아빠가 안 산다는 거 알아요. 아빠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저씨가 사는 그 집은 우리 아빠가 그곳으로 출장을 가셨을 때 살던 곳이에요. 아빠랑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편지 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가족을 잃은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술술 적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혼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4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저는 아무도 없어서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줄 되지도 않는 짧은 그 편지가 이상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슬픈 감정만 가득했는데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너도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서 힘들 것 같다며 저 또한 그 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면서 자기가 편지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아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와 펜팔 친구가 되었습니다. 8살짜리 남자아이와 펜팔 친구가 되다니 놀랍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땐 정말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편지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아이는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습니다. 여느 남자 아이들처럼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의 아빠가 축구공을 사주었고 종종 공원에 가서 공 차는 연습을 했답니다. 아이의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종종 다녔다더라고요. 출장 한 번 가면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아이를 보러 집에 갔는데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 있어서 보름 가까이 안 보기도 했답니다.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그 작은 원룸에서 아이의 아빠가 3달 정도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공사 현장이 꽤 커서
굉장히 긴 출장이었다더라고요. 지역도 멀어서 오가는 게 힘들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이의 아빠가 출장을 가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글을 쓰지 못할 만큼 어릴 때는 그림을 그려서 아빠에게 보내주고, 글을 쓸 수 있을 때부터는 글을 쓰고, 가끔은 사진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아이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분명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가 편지에 적어주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다더라고요. TV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토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 많이 괴롭지는 않다더라고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다고 했습니다. 참, 제가 이 8살짜리 아이한테 배우고 있더라고요.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른 나이에 큰 아픔을 겪어서인지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은 이 아이가 그저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를 이렇게나 먹고선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잘 살아볼 생각은 하지 않는 건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노력은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해보고, 밥 한 끼 스스로 해먹어 보기도 하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도 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 다듬기도 하고, 책 한 권 읽기도 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들도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해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없는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느리지만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아이와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낸 것들을 자랑하듯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종이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고 저는 정말 몇 달 만에 웃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줄이 안 그어져 있는 편지지에다가 참 잘했어요가 적혀 있는 도장을 엄청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날 찍어주시는 도장인데 저는 도장이 없어서 그렸어요. 아저씨, 참 잘하셨습니다. 몇 달 만에 웃는 제 모습이 저조차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칭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칭찬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이 정도면 준비가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히 슬퍼했다.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을 내 가족을 위해 다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은 정리를 했는데 회사는 정리를 못했거든요. 한 층을 다 쓰고 있던 사무실이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그것까지 정리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계속 냈고요. 일단 가서 회사를 정리하고 원래 살던 익숙한 그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얻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다 마치고 실행을 하니 일은 척척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원래 살던 집 바로 건너편에 깔끔한 빌라 하나를 얻었습니다. 방이 2개 있고 햇살이 잘 드는 포근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기 전에 아이한테 말했거든요.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갈 건데 아직 집이 구해지지 않았으니 구해지는 대로 편지를 하겠다고요. 아이와의 약속을 위해서 저는 바뀐 주소도 알려주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찍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2장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글이 적혀 있는 편지였고, 하나는 저희 집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내준 사진을 바탕으로 아이는 저희 집을 알록달록하게 그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이 꽤나 잘 그리고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 그림을 거실 한복판에 붙여두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지만 저는 아이에게 큰 힘을 얻었고 많은 용기를 얻었고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일 말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업하시던 분이 뭐 알아요? 사서 고생을 하네. 면접을 보러 다니면 제 이력서를 본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니 사실 부담스러운 분도 계셨을 거고, 나이도 좀 있고 서비스업 경력이 아예 없으니까 뽑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면접을 보던 저는 마침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였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평일 오전에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근처에 회사도 많고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 전 점심시간에 엄청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카페의 여자 사장님께서는 제 이력서를 보고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루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카페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꽤 힘들 텐데 진짜 괜찮아요? 저는 몇 번이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 카페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7시에 출근해서 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고소한 원두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30분 만에 저의 평화는 와장창 깨졌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백화점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저희 카페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마감 때까지 쭉 바빴습니다. 카페 일도 서비스업도 처음이라 어리바리한 저와 다르게 사장님은 정말 프로였습니다. 어찌나 손이 빠른지 제가 허둥대며 커피 한 잔 뽑는 사이에 음료를 몇 잔이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안 힘드세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돈 벌려면 해야죠. 처음에 오픈했을 땐 손님이 진짜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저 감사해요. 사장님은 오픈했을 때 카페 모습을 보여준다며 사진첩을 뒤적거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아이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사진첩에 있는 사진 대부분이 그 꼬마로 가득했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네, 귀엽죠? 진짜 착하고 말도 잘 들어요. 카페 열고는 많이 못 챙겨줬는데 너무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요. 사장님은 아들 얘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아들 생각도 나고 또 아내 생각도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일만 시작하면 가족들 생각이 까맣게 지워졌습니다.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아들 생각으로 가득했던 제 머릿속에 잠시 쉼이 생겨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아르바이트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펜팔 친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한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요즘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축구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너무 귀여워서 아이가 그려준 제 집 그림 옆에 잘 붙여 놓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과도 꽤 친해지게 되었죠. 알고 보니 이 사장님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가족을 잃고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반면에 사장님은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책임지고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하고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씩씩한지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장님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장님에 대한 존경이 관심과 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장님은 그만큼 매력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어둡기만 한 제 마음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인정하고 다가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 마음을 다잡아보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이 숨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하고 사장님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사장님도 마음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희는 마음이 서로 통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아주 조심스럽게 또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났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사랑보다는 아주 느리지만 꾸준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은 언제 보여줄 거예요? 사귀는 1년 동안 그녀는 아들을 제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직접 보여준다거나 소개를 해준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애착이 컸던 아들이 인정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헤어지기라도 하면 아이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만나고 나니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재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큰 관문인 그녀의 아이를 보고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거죠.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한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만나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생겼다고 얘기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볼게요. 네,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해요. 그녀는 긴장한 듯 했습니다. 저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경이 복잡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나,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나, 그럼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어디 털어놓을 것이 없어서 제 펜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녀와 가까워지는 1년, 그리고 그녀와 사귀는 또 1년 동안 저와 제 펜팔 친구의 우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했을 때 아이는 응원해 주었고 사귄다는 소식을 들려주니 축하한다면서 그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면서 신세 한탄 아닌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카페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네? 뭘요? 아,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사진도 보여줬어요. 사진도요? 그러니까 뭐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그녀는 우물쭈물하면서 뒷말을 이었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아, 그럴 만도 하죠. 이 아저씨가 남자친구냐고, 진짜 남자친구냐면서 사진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는 방에 휙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충격받았나 해서 더 얘기 안 꺼냈는데 아무래도 충격받은 것 같죠? 네, 그러네요. 원래 일할 때는 잡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착잡하고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또 흘렀습니다. 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카페에 나가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더라고요. 저의 펜팔 친구에게서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진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편지를 뜯어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차분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가 아저씨라는 거 알아요. 제가 바로 아저씨가 일하는 카페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바로 김상우예요. 저는 곧장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펜팔 친구가 그녀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으며 아이는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상우 좀 만나게 해줘요. 저는 자초지종을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게 초등학생 펜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아이의 그림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아들이 그린 그림일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그림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제 얘기를 들은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본 그녀의 집에서 저는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로 나타날 줄은 몰랐는지 아이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상우야! 아저씨! 저희는 분명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아주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도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편지를 주고받은 아저씨인 것을 알았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름을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건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편지가 올 때에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왔었거든요. 보내지는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집에 한 번도 데려간 적도 없고 바래다 줄 때도 항상 역에서만 내려서 그 근처 어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체 내가 자신의 엄마랑 사귀는 남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시익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핸드폰으로 제 사진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 사진을 받아든 아이는 사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뒤에 제 그림이 가득하잖아요. 아이가 보여준 사진은 제가 저희 집 거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녀에게 보내줬던 사진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웃고 있는 제 얼굴 뒤로 저희 집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아이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2년 반의 시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아이와의 추억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편지를 주고받는 아저씨가 엄마의 남자친구라는 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인연이잖아요. 그리고 기뻤답니다. 편지만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아이는 제가 참 좋았대요.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아빠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흔쾌히 허락을 해준 끝에 저희는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하고 신기하고 기묘한 인연이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떠난 아이의 친아빠가 저와 아이를 연결해 준 것 같다고요. 그런 거라면 나중에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려야겠네요. 저희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제 아내가 된 그녀의 카페는 여전히 많은 손님이 오가고 있고 저는 다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 펜팔 친구이자 이제는 제 아들인 이 아이의 영향력이 큽니다. 아이가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빠 둘 다 카페에 나가면 자기는 누구랑 노냐고 떼를 쓰길래 제가 프리랜서가 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아이 등교도 도와주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밥도 차립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가정에 충실한 삶이 제게는 참 낯설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적성에도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루어진 제 가족들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